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치매든 뭐든 엄마인데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던진 뒤 나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당한 순간이었거든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 덜컥 멈춰선 자동차 옆에 나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도 못하고 신발 한 짝도 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이름은 조말순입니다. 딸 셋을 키우고 막내 아들 하나를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 손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시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로 남의 집 구석처럼 살고 있었죠. 저는 분명 이 집 어른이었는데 늘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눈물 많고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도 넉넉하진 않아도 아이들 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까지 보냈습니다. 그땐 다들 그러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고 몸이 아프니까 달라지더군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내 존재감이었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그 인사는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나는 투명 인간처럼 살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고, 저녁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죠. 어머니는 아무거나 드셔도 상관없잖아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나중엔 그냥 무감각해졌어요. 말하면 말대꾸, 안 하면 무시. 거기다 어느 날부터는 내가 가는 화장실도 불편하다고 했죠. 그러더니 마당 옆에 있는 외부 창고를 치우고는 거길 제 방이라며 마련해 주더군요. 전기장판도 없던 방. 겨울이면 이가 딱딱 부딪히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의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바람은 조금 차가웠지만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며느리가 외출하자며 부랴부랴 짐을 챙기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같이 가시죠. 그래서 저도 신발을 신으려는데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아 끌며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선 길. 멀리 서울 시내 외곽을 벗어나 인적 드문 도로에 도착했을 때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여기 좀 계세요. 금방 올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났고 나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핸드폰도 없었고 길도 몰랐어요. 몇 시간을 서성이다 지나가던 트럭 기사 한 분이 112에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서에 보호되었고 제 이름을 겨우 말한 끝에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죠. 며칠 뒤 아들이 왔습니다. 경찰 앞에서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잠깐 혼동이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정신이 멀쩡한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엄마가 자꾸 외출하시겠다고 해서 그날도 나가신 거잖아요. 그제야 알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저에겐 치매 환자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도 치료 기록도 없는 제가 거리에 나갔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문제 있는 노인이 되어 있더군요. 3일 뒤 우연히 구조 당일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를 길에 두고 떠난 차량, 누구 겁니까? 동네 주민이 영상을 보고 공분을 샀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내렸던 차, 차종과 번호판이 선명히 찍혔고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숙임이 진심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도 제게 사과 한마디 들은 적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을 때 그건 딱 그 집안에서 어떻게 여겨졌는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저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야 알게 되었어요. 영상이 퍼지고 난 뒤 아들과 며느리는 며칠 동안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어머니가 그날 얼마나 놀라셨을까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 집에서 벗어나 편하게 지내세요. 요양원 예약해뒀어요. 시설 정말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들렸거든요. 너희 집은 어떻고 나는 왜 거길 가야 하니? 엄마 이제 좀 쉬세요. 거기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엄마가 밤에 헷갈리실 일도 없고 밤에 헷갈리다니?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던 거죠. 입소 첫날 내가 지닌 짐은 검은 비닐봉지 하나였습니다. 그 안엔 몇 벌의 내복, 손수건, 그리고 며느리가 넣어준 약 봉투 하나. 요양원 직원은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식사 걱정도 청소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청소가 싫어서 밥하기가 귀찮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니까요. 창가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방만 바라봤습니다. 마당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 참 고요했습니다. 사람 소리보다 새 소리가 더 자주 들렸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매일 내 존재를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보호사 한 분이 무심코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주우려다 보니 잠깐 화면이 켜진 채로 카카오톡 대화창이 보였죠. 그 속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305 식사 반도 안 드심. 약은 꼭 챙겨야 해요. 가족도 보기 싫어하시고 그 정도면 그냥 계속 그렇게 계시게 하죠. 어차피 기억 못 하시는 분인데 뭐. 305. 그게 제 방 번호였습니다. 화면은 이내 꺼졌지만 내 가슴 속에서 피가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억 못하는 사람이라니 나는 지금도 이렇게 모든 걸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그날 밤 나는 혼자 조용히 일어나 침대 맡 탁자에 있는 작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비친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 얼굴이 그렇게 무기력해 보였을까? 며칠 뒤 요양원 전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 말에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양원 생활은 괜찮으시죠? 거기서 너무 오래 계시면 정드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냥 거기서 쭉 계세요. 쭉 계세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내가 돌아오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길에 두고 간 것도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부터 내 이름은 사라지고 305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밥도 시간표대로, 약도 스케줄대로, 웃을 이유도 울 이유도 사라진 곳에서 나는 단지 치매가 있다고 믿는 노인으로 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오후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날 오후엔 마당 벤치에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제게 담요를 덮어주더니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원 자원봉사자 한정민입니다. 말투가 참 부드럽고 사람 냄새가 났어요. 낯선 이름이지만 낯설지 않은 표정, 오래된 친구처럼 내게 말을 걸었죠. 305 어르신은 치매 진단 기록이 없던데 혹시 가족이 별도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치매 아니라니까요. 정민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 확실히 말할 순 없지만 어르신 말씀 듣는 내내 저는 전혀 치매 증상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보호자분께선 그렇게 단정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머리를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에 데려다 놨구나. 이 모든 게 다 계산된 거였구나. 그날 밤 마음이 어지러워 서랍을 뒤적이다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때가 묻은 가죽 커버. 분명히 내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수첩을 요양원에 가져온 기억이 없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릴까 두려워 기록을 남기기로 한다. 기억을 잃기 전 기억을 붙잡기 위해.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혹시 치매가 오면 대비해서 썼던 노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첩은 누군가 중간중간 펜으로 선을 그어 지워 놓은 글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어떤 부분은 보여주고 어떤 부분은 감추고 싶은 사람의 손길처럼. 이 수첩 내 방에서 발견된 게 아니야. 누가 일부러 넣어 놓은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민 씨에게 수첩을 보여주며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가족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셨나요? 정민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끔씩 말이 안 통하고 외출 욕구가 강해서 길을 잃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외출 욕구?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외출은 며느리가 시켜야 가능했으니까요. 며칠 뒤 정민 씨가 문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양원 입소동의서 사본이었죠. 어르신께서 요청하셔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원래 보호자에게만 전달되는 문서라서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나는 또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입소 사유 가족 보호 한계로 인한 요양 필요, 환자 상태 혼돈 증상 지속, 가족과의 분리 필요, 그리고 보증인 서명 김나영. 김나영. 그건 제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은 보증인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며느리가 진행한 거였고 그 사실은 다시 한번 제게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죠. 얘야, 내 아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한 거니? 인간은 눈앞에 있는 사람을 믿고 살아갑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내 아들이고 며느리라면 더더욱. 하지만 나의 믿음은 재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은 이미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정민 씨의 도움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고 은행에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내역을 마주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4천만 원가량 남아있던 내 통장에 현재 잔고는 13만 2,890원. 게다가 한 달에 두세 번씩 빠져나간 500만 원, 800만 원이라는 정체불명의 출금 기록들. 이 돈 내가 찾은 적 없는데요. 은행 직원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보통 인출 시 등록된 공동명의인 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김나영님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김나영.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이 통장은 제 명의인데 왜 며느리가 공동명의예요? 작년에 가족대리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어르신 사인도 여기 있네요. 서류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사인은 분명 제 이름이지만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가 흉내낸 제 이름이었죠. 이쯤 되니 겁이 났습니다. 집도 확인하고 싶어졌죠. 몇십 년 전 남편이 남겨주고 제가 혼자 새끼밥 해가며 지켜낸 집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고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등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나영. 취득일자 9개월 전. 거래 사유 증여. 증여? 내가 준 적 없는데? 혹시 치매 진단서나 후견인 등록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멀쩡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직원은 황당한 듯 서류를 들여다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요양보호 대상자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가족분들이 법적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 정리를 미리 하기도 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내쫓긴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빼앗긴 뒤에야 내쫓긴 것이었단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만나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물었죠. 민수야, 그 집 왜 내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지키는 거 다 저희가 한 거잖아요. 엄마 혼자 힘으로 유지한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생활비도 저희가 보태고 집 수리도 저희가 했고,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시면 복잡하게 되기 전에 정리한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너희가 미리 죽은 사람 취급하자, 그 말이냐?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치매만 안 왔어도 치매는 니들이 꾸며낸 거잖아. 그 말에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그 말 이후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며 남의 집에 손 벌린 적도 누구 덕 봤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애 낳고 키우고 끼니마다 밥 차리며 내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다 내어줬죠. 그런데 돌아온 건 뭘까요? 치매라 몰아세운 거짓말, 며느리 앞으로 넘어간 내 집, 비어버린 내 통장, 거기다 아들의 외면까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정민 씨의 소개로 동네 법률구조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상담을 맡은 젊은 변호사는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치매 진단 없이 법적 후견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재산 증여 관련해서는 명백히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데 어르신 말씀처럼 기억도 또렷하고 의식도 명확하시다면 충분히 다투실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 안 해줬어요. 다 제가 그냥 착각한 줄만 알았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은 늦어도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되찾아 봅시다. 우선 위임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 의혹으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통장 공동명의 변경, 사인 조작, 후견인 신청 기록 등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사했고 동사무소에는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며느리가 신청한 후견인 등록 문서에는 제가 직접 쓴 것이 아닌 위조된 서명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당시 등록된 치매 진단서도 동네 병원에서 작성된 간단한 메모 수준의 소견서였죠. 이게 진단서라니요. 이런 걸로 법적 후견 신청이 가능했다는 게 더 문제네요. 변호사 말에 나는 이가 갈릴 만큼 분했습니다. 그 애가 그걸 믿고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냐.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아들 민수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엔 뭔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내가 하지 않았어야 했던 건 너한테 다 줬던 거다. 엄마, 우리한테도 사정이 있었어요. 애 키우고 전세금 올랐고 엄마는 혼자 살면 힘드니까 편하게. 그게 편하게 해준 거였니? 신발도 못 신은 채 길 한복판에 버려놓고 그걸 편하다고 말해?
민수는 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눈에 담긴 건 후회도 아니었고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황스러움, 자신들의 계산이 어긋난 것에 대한 놀라움 뿐이었죠. 변호사와 상의 끝에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아들 이름으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 그걸 제외하고 남은 1억 원. 그건 그냥 주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집을 반드시 3개월 이내 비워달라는 공증 조건으로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겠어요? 돌려받으실 수도 있는 금액인데요. 그게 내 아들한테 남은 마지막 정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언젠가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공증된 서류를 들고 구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 집은 이제 곧 제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 안에서 밥을 짓고 차를 끓이고 살아갈 겁니다. 남이 아닌 나의 이름으로. 그들이 떠난 집은 조용했습니다. 텅 빈 방, 퀴퀴한 냄새, 아무도 걷지 않은 복도, 마치 그동안 내가 머물렀던 요양원의 냉기와 똑같았어요.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가 제 등을 타고 훅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고요함이 아니라 쓸쓸함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지 한 귀퉁이는 곰팡이가 피었고 주방 선반에는 며느리가 두고 간 빈 플라스틱 통이 굴러다녔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는 이 집이 오히려 숨이 트이는 공간이라는 사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전등도 나가 있었고 보일러도 오래 틀지 않아서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전기장판도 없이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오랜만에 내 집 침대에 누웠는데도 눈은 감기지 않았고 귀엔 요양원에서 들리던 알람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나는 냉장고 안을 정리하다 말고 문득 밥을 지었습니다. 누구에게 먹이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이 그렇게 움직이더군요.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그 밥 짓는 냄새가 집을 다시 살게 만들 것 같아서 김치 한 접시 꺼내고 된장국을 데워놓고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 거지? 내가 준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날 외면했는데 내가 왜 아직도 밥 냄새에 기대고 있지? 그날은 결국 밥을 한 숟가락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던 중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요양원에서 만났던 자원봉사자 정민 씨였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르신이 계셨던 305호는 지금도 햇살이 참 좋답니다.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어르신 이야기 자주 하세요. 어떤 분은 305호 할머니처럼 되면 좋겠다고도 하시더군요. 편지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을 지켜내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그 한 줄에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걸 알고 나니 갑자기 모든 외로움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주 예고 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나영이에요. 김나영. 며느리였습니다. 아이 손을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이 한때 내 가족이었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아이가 혼날 짓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제게 손을 흔들며 웃었고 그 해맑은 얼굴을 보며 저는 결국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10분도 되지 않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놓고 간 작은 인형 하나가 마루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인형을 손에 쥐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너진 건 집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결국 마음이겠지.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시간 속에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는 누구도 들이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작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지 않아도 창문 너머로 웃음을 던지는 그런 손길. 나는 결국 그 아이만큼은 내 안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손주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고 며느리도 늘 먼 발치에서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런 가식 없이 제 품으로 달려왔죠. 할머니, 저 오늘 간식 안 먹고 왔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거 먹고 싶어서요. 한 번은 떡볶이를 해줬고, 한 번은 계란말이를 해줬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제 무릎에 앉아 연신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살면 좋겠다. 할머니는 냄새가 좋아요. 그 말에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자꾸 오고 싶어지는 마음을 가질까봐 걱정됐습니다. 내가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을 경계했던 거죠. 하지만 아이는 날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저 할머니라고만 불렀습니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나를 살렸습니다. 11월 중순 첫서리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손주는 작은 난 화분 하나를 안고 왔습니다. 이거요. 학교 텃밭에서 키운 건데 할머니 집에 놓고 싶어요. 여기 있으면 잘 클 것 같아서요. 햇빛이 좋아서. 나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햇빛이 좋다는 말을 몇 년 만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나는 그 난을 마루 한켠 가장 빛이 많이 드는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래, 이제는 누군가를 들여놓을 수 있겠구나. 다시 사랑하고 다시 정들어도 괜찮겠구나. 이 집은 평생 내가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며 지켜온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한 번도 이 집의 주인이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아들의 마음을 살피며 머물다 떠날 사람처럼 살았죠.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제3명이나 법적인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냄새와 기억을 품은 사람이 진짜 주인이었죠. 그리고 그건 다름 아닌 나였습니다. 올해 겨울 나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사준 하늘색 공책에 12월 3일 햇살이 맑다. 손주가 가져온 나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키가 자라고 있다. 그 아이가 다녀간 날은 집안에 웃음이 남아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이제는 언젠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내 마음을 모두 열 생각도 없고 그저 나를 지키며 사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집안에는 손주 사진 하나 그리고 정민 씨가 보내준 편지 한 장. 그리고 마루에 놓인 난 화분 하나. 그게 전부지만 이제는 그게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도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면 마루 바닥이 따뜻해지고 나는 그 바닥에 앉아 조용히 말합니다. 이 집은 내가 지켰고 이제는 나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때때로 다시는 지우지 못할 흔적이 아니라 더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조말순 할머니의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